파워토크 두 번째 순서는 의학자에 이어서 과학자를 모셨습니다. 과학기술원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총 4곳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 과학기술원으로 먼저 출범을 한 뒤에 대학으로 전환이 되거나 추가가 됐다면 반대로 대학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된 사례는 최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정무영 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스트라고 하죠, 보통. 예. 카이스트와 좀 비슷한 어감에서 다들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국내 4번째 과학기술원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먼저 유니스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개교했는 지가 2009년 3월 1일 날.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년째 들어가고 있는 신생대학입니다. 네. 저희 비전, 꿈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비전은 저희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반드시 세계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이 되는 게 꿈이고 네.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연구는 반드시 인류의 삶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비전을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으로 꿈을 잡았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저희가 글로벌 10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올라가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네. 뭐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1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교수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그 기초과학 분야에 지금까지 그 3개의 기초과학 연구단을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3개 이상을 한 대학은 4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그럼요. 예,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4개 과기원이 되면서 저희가 4번째로 되면서 미래부에서 키스텝이라는 연구기관에 네.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5년간 그 전부 그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 유니스트에서 발표했는 논문들 중에 이게 highly cited papers, HCP 그래서 네. 얼마나 중요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인용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을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국내에 다른 그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네.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높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확 차이가 나네요, 정말. 예.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IT, 스탠포드, 칼텍 네. 이 두 개를 HCP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거의 있고요. 외국 해외 이름난 대학과 견주어 봐도 이 HCP 그 인용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뭐 학술지나 이런 곳의 실린 비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뭐 거죠. 실린 거는 네.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 그게 이제 다시 얼마나 한번 인용이 인용이 되고. 됐냐, 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거의 뭐 그리고, 빙비등하네요, 예. 그러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엘즈비어라고 네. 뭐 탐슨 앤 로이터도 네. 중요하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엘즈비어사에서 분석했는 결과입니다. 네. 이거를 지난 마찬가지로 5년간에 그 논문 한 편당 저희가 이제 유니스트 이름을 걸고 발표했는 논문 거기에서 이제 피인용 횟수가 중요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사이테이션, 네. 사이트하는 네. 이 피인용 횟수를 갖고 전 세계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16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 15위까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외국의 대학들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16위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저희가 방향은 잘 잡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좋은 대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대학에서 어떤 분석을 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의학
전문 학술지를 예. 생산하는 엘스피어에서 예. 제공한 정보니까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예.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원이 4군데이죠. 네 예. 번째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4번 타자로 됐습니다. 네. 예.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건데 과학기술대학과 과학기술원의 가장 그 차이가 근데 큰 차이는 그 과학기술대, 과기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기대는 교육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제 과기원은 과학기술원은 미래부 산하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쪽에 훨씬 큰 방점이 이제 찍히게 됩니다. 저희가 물론 그 이쪽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 저희가 위치합니다만은 지역 거점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국가를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에서 연구로 어떤 방향성을 틀었다고 해야 될까요?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게 세계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원, 그러니까 미래부 산하가 되면 네.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뭐 병역 특례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익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희 꿈을 펼치는데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곳의 과학기술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도 사실 그렇잖아요.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가 있듯이 아마도 과학기술원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니스트만의 특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차트를 네. 갖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2020년까지 유니스트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 브랜드 1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니스트 하면 우리 국민들 뇌리에 그거 무슨 연구를 정말 해서 정말 새로운 신산업을 이렇게 창출한 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그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지역산업 맞춤형은 당연히 하고요. 좀 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요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제 이런 쪽에서의 그런 그 포집 또 활용. 저희가 최근에 그 촉매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거를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요? 저희 숨 쉴 때 나오는 네, 이산화탄소. 정말요? 예. 저희가 뭐 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숨을 쉴 때야 그게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화력 발전소, 네.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네. 엄청난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휘발유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상용화도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이 이거는 것들이? 저희가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네. 저희 하는 연구는 제가 강조하는 게 수출형 연구라고 그럽니다. 네. 뭐 대학에서 뜬금없이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산업이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 원천 기술 또 이런 특화된 기술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뭐 예를 네. 들면 또 하나는 이제 해수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네. 그 대용량 에너지 저장 뭐 이렇게 활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ESS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는 리튬 이온이라는 거를 씁니다. 네. 예, 리튬. 뭐 간혹 폭발도 하고 해서 이제 네. 문제도 생기지만 네. 그런데 이게 대용량이 되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경제성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해수 배터리라는 거는
저희가 해수 우리 바닷물에는 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 나트륨 NaCl 때문에 그렇게 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닷물 속에는 나트륨 이온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료로.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국가 전력난이 있다든지 대용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좀 값싼 그런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를 대량으로 이제 뭐 저장한다든지 그리고 또 블랙아웃이 생겼을 때 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든다. 그럼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발전소 인근에 대개 바닷가입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도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비상발전원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수출용입니다. 네. 네, 수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 얼핏 예를 생각해도 들면 정말 신기술들이 대단한데요. 네. 예,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요즘 고령화 사회에 많이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매 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 치매 진단 시약은 많이 나옵니다. 진단을 빨리 네. 어떻게 해서 네. 테스트도 있고 예, 하더라고요. 뭐 테스트도 네. 해가지고 네. 쭉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히 치료제가 없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진단용을 넘어선 그런 치매 치료제를 한번 그런데 그 연구 과정이 진도가 꽤 희망을 가질 만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거. 또 저희가 이제 울산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탄소 섬유 기반의 그런 복합 소재 경량화, 차량 경량화, 또 요즘 이제 3D 프린팅이 굉장히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거는 바이오 3D 프린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장기라든지. 장기들을 네. 저희가 살아있는 장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3D 프린팅으로 하면 용도가 어디에 쓰냐 하면 신약 개발을 할 때 많은 동물들을 쥐나 뭐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희생들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좀 더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네. 결국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인간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의 그런 이 오간들, 장기들을 미리 만들게 되면 우선 후보 물질들을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이 중에서 통과되는 거를 갖고 이제 정식 절차를 밟으면 시간과 노력과 네. 또 동물의 생명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수출을 염두에 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봐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참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고 또 눈에 띌 만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과학기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가적으로 통계해 보면 우리나라 국가 자체의 경쟁력은 한 20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2위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과학 분야, 과학 기술 분야만 놓고 보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산업과 이런 지난 50년, 60년간의 그 성장을 과학 기술이 끌어왔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상황, 경제 상황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수출을 염두에 둔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저는 저희 유니스트 교수님들께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초과학이나 연구 분야에 있어서 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고라든지 영재고 같은 특성화 고고도 많이 만들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대학 진학은 사실 뭐 의대라든지 그렇죠. 취업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 그 사이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영속적으로 계속 그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졸라매고 새로운 그런 개념을 갖고 연구도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을 써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창출해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저희한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좀 이렇게 실패도 이렇게 용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그냥 뭐 끝나는 사회 비슷한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이제 그 정도는 우리도 허용할 수, 용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도 되고 하니까 이런 실패도 좀 용인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이 좀 꿈을 발산해서 새로운 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이때까지 안 되니까 전부 가장 안정적인 뭐 공무원, 네. 의사,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최근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던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인문학이나 기초 어떤 학문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결국은 그 홀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고요. 대학 교육이 너무 경제적인 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기는 하지만요. 네. 그런 인문학에 대한 그런 기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교 초기부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인문학에 계신 분들이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면서도 저희가 그 인문학 쪽에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는 이제 또 음악, 네. 뮤직 저희는 이 창의성하고 이렇게 항상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올린 전공하셨는 분, 또 피아노 전공하셨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수님으로 이제 그분들이 우리 학교에는 캠퍼스에 보면 학생들이 뭐 등에 뭐 이런 악기들을 메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정말요? 그리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오케스트라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적어도 한 가지의 악기는 다룰 줄 아는 그런 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결국 이제 뭐 과학 기술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데 자기의 스트레스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좀 우아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학과 음악, 수학과 음악은 또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소양을, 인문학적인 소양도 그럼요.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쌓을 수 중요합니다.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병역특례법 폐지에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네. 사실 국방부가 병역특례법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를 했어요. 특히 이공계 대학들의 반발이 지금 거센 상황인데요. 유니스트가 사실 예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현재 유니스트에서 병역특례를 받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지금 한 뭐 80명 가까이 됩니다. 아직 80명은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네. 점점 늘어날 텐데 저희가 이제 국방부의 그런 방침을 또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숫자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좀 더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전은 이제 전략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훈련을 하면서 한미 훈련을 하면서 스텔스기가 이렇게 뜨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숨어서 잘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 뭐 비행기 몇 대 떴다고 해서 뭐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런 전략적인 무기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그런 그 저희가 그 ADD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도 과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전략적인 그런 현대전에 대비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도 저희가 가서 호소도 하고 네. 설명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제도는 존치돼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반대로 폐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좀 짚어보면. 우선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국방 그 국가 경쟁력 약화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전략 무기들이 개발이 되면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수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가 경쟁력도 약화가 되고 또 뭐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도 뭐 유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 고급 두뇌들의 해외 유출입니다. 벌써 저희가 학생들이 민감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많이 이제 문의를 해오거든요. 네. 자기 여기 그만두고 지금 외국으로 뭐 이 친구들은 다 외국에 가면 다 그게 뭐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회에 국방부에서도 뭐 현명한 아마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뭐니 해도 정부와의 접점 찾기가 가장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해결책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또 이때까지 그런 병역 특례 제도에서 나왔는 결과물들 이런 걸 갖고 국방부를 잘 설득을 하면 또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을 좀 멀리 두고 미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나가야 할 발전 방향,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연구를 하면 옛날 같이 뭐 그냥 논문만 쓰고 이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이제 결국은 신산업을 이제 창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수월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수하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가 수출한다고 해서 누가 사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지 외국에서 해외에서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갖지 않은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월성 또 마찬가지로 차별성 그러면서도 좀 더 다양한 그런 그 분야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여기가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이니까요. 네. 이런 지역 거점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미래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창업 분야 요즘에서 저희는 창업 분야도 아예 이제 그 글로벌리로 갑니다. 글로벌로. 그래서 미국 버클리, UC 버클리에 저희 그 오피스가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버클리 대학에서 저희를 예쁘게 봐주셔서 네. 그런 그 기회를 저희한테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대 총장으로 4년의 임기를 앞두고 계신데요.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진입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유니스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똑같이 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차별적인 그런 연구들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그 연구 브랜드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분야는 글로벌 한 3위에 가 있습니다. 예, 스탠포드, MIT 그리고 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이 뭐 어떤 분야는 뭐 1위를 하는 이제 한 10여 년 남았으니까 뭐 1위에 가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는 뭐 한 2, 30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한 5, 6위 하는 분야도 있을 테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글로벌 탑 10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방향도 그렇게 열심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니스트 캠퍼스에 이름이 없는 9개의 다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9개의 다리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될 그 과학자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이름을 비워뒀다고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꿈꾸는 대로 9개 다리의 주인공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날들 있었으면 꿈꿔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 그러더군요. 과학자는 미래를 치유하는 사람이고 또 의학자는 현재를 치유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파워토크는 의학자와 과학자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이 모두 동반 성장하는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 날들 기대해 보면서 파워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